이 사건은 2010년 6월 17일 새벽 5시 응급실에 한 여자가 뛰어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언니 좀 살려주세요. 이 응급실에 뛰어들어온 여자는 다른 여자를 차에 싣고 왔는데요.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뛰어들어온 여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한 언니예요. 언니가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다고 했고요. 결국 사망 원인은 뭐였죠?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40살이었습니다. 시신은 화장을 해서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고요. 한수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에 한수진의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찾으러 보험회사에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가족사를 시킬 필요는 있고 이것 때문에 진짜 아까도 뭐 엄마한테 뭐 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제고 진짜 언니냐 물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뭔가 보험회사에서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나 있어. 네, 그 수상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한수진은 사망하기 석 달 전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생명보험이 무려 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이제 받을 돈이 24억 원이었습니다. 금액 어마어마하다. 그 심지어 사망하기 이틀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그래도 언니가 이 보험금을 타려고 동생을 죽였겠어요? 그래, 이해가 안 간다고. 보험심사팀이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것은 가족이 있는데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일장이든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다음날 장례식을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야, 이것도 수상하네.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통화한 내용 같은 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해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험 가입한 한수진하고 지금 현재 보험을 달라고 하는 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억양, 말투, 목소리가 너무 똑같더랍니다. 뭐야,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험 가입 신청할 때랑 또 보험금 청구할 때 쓴 확인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실제 감정이네. 한번 보시죠. 서명 필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죽은 사람이 그럼 본인 보험금을 타러 온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심사팀 직원들이 촉이 딱 온 거죠. 그래서 보험 청구서를 쓰라고 하면서 프로스펜을 딱 꺼내서 줘요. 그 펜이 사실 매끈하게 돼갖고 지문이 잘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인 딱 하고 쓰더니 그 끝난 이후에 옷자락으로 해가지고 싹 다 닦아버려요. 어머나. 네, 보험심사팀은 이제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분 지금 돌아가신 거 맞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당당하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사실 자신들이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확인만 해. 잠깐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처음 봐. 불려가요. 뻔뻔하게. 잠깐만요. 언니인지 아닌지 확인서를 내라게 못 잘 겁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한데요? 내가 왜 한수진이야? 나는 언니다. 그 소리에 지금 저기서 나오는 거는. 그런데 1시간 이상 이제 아마 형사들하고 그 실갱이를 좀 벌였던 것 같고요. 결국 한수진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긴급 체포 동의 못 하겠어요. 왜 제가 긴급 체포를 당시 사기 피의자고 긴급 체포하고. 그럼 그걸 한번 봅시다. 사기 피의자가 된지 한번 봅시다. 뭐가 사기 피의자가 왜 이러합니까? 저 못 갑니다. 나보세요. 나보세요. 잠깐만요. 나보세요. 긴급 체포가 나면 뭔지를 알고 갑시다. 나하세요 이거.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나하세요. 네, 풀고 갑니다. 지문조회 바로 해보면 정체가 금방 나오지 나오죠. 않나요? 네, 한수진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온 사람은 한수진의 언니가 아니라 한수진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에요, 본인. 네, 본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죽은 것이다. 한수진이 죽은 거다. 네.
어떻게 그렇게 신분을 바꾸는 게 가능하죠? 한수진은 응급실에서 이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으로 해서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밉니다. 그리고 이 사체 검안서가 없으면 화장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파지 줍는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할머니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내 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수고비 좀 10만 원을 받고 나가서 해줍니다. 야, 충격이다. 그 딸의 죽음을 슬퍼했고 화장까지 한 엄마는 진짜 친엄마가 아니었네요. 근데 그럼 장례 그 처리 과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그냥 처음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영상을 찍거나 네. 혈액 검사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일단 발부한 의사부터 네.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저희가 그 당시 사체 검안서를 써준 의사를 갖다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그 당시에 70대였고 사체를 검안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체를 검안한 것처럼 허위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체 검안서를 발급해가지고 시신이 화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차례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과자였어, 의사도. 누군가가 한수진 대신 한수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살인 사건일 수 있다. 그치.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이 시신을 화장해버렸잖아요. 과연 그렇게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가 궁금해요. 형사들이 한수진 자동차 열쇠를 일단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하고 열쇠가 맞을 만한 그거를 찾는 거죠. 쭉 돌면서 대조를 하다가 드디어 그 세워놓은 한수진의 차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사망한 여성의 흔적을 그 차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이었는데요. 네. 이 신분증의 주인은 26살 김아영이었습니다. 김아영이요? 그러니까 이미 한수진은 김아영 행세를 하면서 맞아요. 김아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근데 김아영이 26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한수진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40살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럼 나이가 14살 차인데 스스로 좀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한 7살, 뭐 8살이 아니 14살로. 처음에 네. 대면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26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예, 피부도 아주 어렵고 동안이고 그랬습니다. 14살이나 어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남의 인생을 훔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응급실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두 사람은 아마 새벽에 그 공원 벤치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죠. 김아영이 계속 비관적인 말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한수진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아영은 벤치에 힘없이 기대앉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획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계획했던 거를. 그럼 갑자기 혹시 자살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김아영의 신분으로 한번 내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계획을 안 했다라고 주장한 건데 사실은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마지막 이틀 전에 들었다는 거.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 한수진은 그 당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었는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계획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수진은 사망한 김아영을 아는 언니라고 했었어요. 40살이 26살한테 언니? 우리 언니? 이거는 무조건 계획이죠.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네. 김아영이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진술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들으면서 뭔가 독극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갖다가 살해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한수진에게 그 거짓말 탐지 검사를 갖다 받자. 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 말을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수진이 한대요?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자기 많은 진술을 갖다가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건 당시 당신이 김하영으로 하여금 약물을 먹고 죽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당신이 김하영으로 하여금 약물을 먹고 죽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아니라고 대답을 다 했는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파란색 두 줄이 이제 호흡 반응 그래프인데요. 지금 분홍색 구간에서 좀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해서 이 땀의 분비량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분홍색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한수진이 김하영에게 뭔가를 먹이고 죽인 거네요. 저는 정말 김하영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김하영을 죽이지 않았다면 김하영이 왜 죽은 것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김하영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1마디의 죄책감이나 표정 변화 없이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아영이에게 약을 먹였느니 어쩌느니 하시는데 아영이가 그 약을 제가 준다고 받아 먹었을 리도 없고요. 저한테 자꾸 아영이를 죽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검사님한테 굉장히 압박을 받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궁지에 몰리니까 미쳐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까지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둘러댈 게 없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한수진이 김하영을 죽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스모킹건이 될 만한 시신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수진은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백혈병을 앓는 딸을 키우는 엄마였고 나이 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요. 엄마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야 했을까요? 동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한수진의 무서운 점은 아주 엄청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 것이죠. 한수진에게는 13살 연하의 명문대 대학원생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자친구에게도 비싼 선물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돈을 펑펑 씁니다. 범행 당시에 그 한수진은 1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고 하고요. 수입은 전혀 없어서 언니한테 쌀을 빌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도 차는 타고 다녀야 하고 아파트에도 살아야 되고 자동차 대여료가 월 한 90만 원 정도, 아파트 월세가 한 80만 원, 대출금 또 이자가 한 150만 원. 한 달에 이 사람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해도 32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시죠. 딸이 백혈병 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가지고 47번이나 보험금을 탔습니다. 딸의 병을 팔아서? 진짜. 1억 3천만 원을 받아다가 본인이 다 갖다 쓴 겁니다. 보험 사기로 어떻게 보면 도가 텄는데 왜 다른 사람의 신분까지도 탐을 내게 된 걸까요? 한수진이 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명문대. 네, 대학원생. 한수진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요. 새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때 한수진이 새 여자친구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진을 보여줬길래요? 태아 사진이었어요. 그럼 한수진이 그 와중에 임신한 거예요? 아닙니다. 수사 결과 태아 사진은 한수진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전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거짓말이야? 태아 사진 위조.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속이나요?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20억 가량 상속을 받았고 해외에 나가서 같이 살자. 남자친구 부모님께 만나서
그렇게 인사까지 했었어요. 상속받을 돈이 있다는 게 자기가 탈 사망 보험금을 그거죠, 그거. 24억 원 받잖아요, 다 받으면. 범행 동기도 확실하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계획살인 아닌가요? 결국엔 살인죄로 기소를 하셨나요? 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수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1심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사형 구형하셨는데 그래도 무기징역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2심은 2심이요? 사체가 이미 화장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의 행적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자연사 또는 자살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 돼. 살인죄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체 은닉죄만 적용되어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분해서 항소심 끝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억울해.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돈과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부검을 못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무죄라는 건데 그러면 범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살해를 하고 다 시신을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옷을 벗을 각오로 당시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알려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도록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거 무죄 나면 대법원 그 상고심에서는 거의 2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솔직히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경우가 거의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3심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마지막으로 상고유수를 잘 써서 과연 2심 판단이 맞는지 1심 판단이 맞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살인자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화장하는 듯 언니 가라. 참나. 그리고 잡히면 부인하라. 부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된다. 어차피 법원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다르게 사실 인정하여 무죄 선고할 테니 그러면 완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약간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누가 읽어도 이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쓰셨을까. 진짜 하고 싶던 말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외로운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망한 그 김아영 씨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심지어 김아영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또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김아영은 가정불화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대구에 있는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가족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을 찾은 거죠, 애초부터. 진짜 나쁘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아영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게 됐다고 뭐 좋아서 갈 때. 뭐 들뜬 마음으로 한수진을 따라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 쉼터에 있던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과 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게요. 아유. 이렇게 꿈에 부푼 사람이 자살이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가슴이 먹먹해져서. 독극물을 이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살해 방법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독극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독극물을 특정하기 위한 이런 검사들도 새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독극물과 이 화학물질 9개를 제시했는데요. 김아영이 사망하기 전에 먹은 것은 비엔입니까? 아니요. 아질산 나트륨입니까? 아니요. 메소밀입니까? 아니요. 메입니까? 아니요. 그라목손입니까? 아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5번과 7번에서 아주 큰 반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메소밀과 그라목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중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줄 만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한수진의 남자친구가 사건 발생 2주 후에 한수진을 만났습니다. 헤어지면 자기는 이걸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꺼낸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에 메소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소밀은 고독성 농약입니다. 아, 거짓말 탐지기 할 때도 메소밀에 유독 반응을 했잖아요. 꽤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걸이 나옵니다. 드디어. 조사할 때 한수진이 계속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직이었습니다. 아, 디포. 한수진은 그 의아한 사실을 알고 조사받을 때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걸 계속 신경 쓰는 물어봤습니다. 컴퓨터 안에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거네요. 한수진의 컴퓨터를 보고됐고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왔다, 메소밀. 나왔네, 메소밀. 살인 방법, 사망 신고 절차, 살충제 농약 음독, 질식사 100%네요. 그런데 6월 17일 범행 이후의 검색어를 보면요. 달라진 점이 또 보일 겁니다. 아, 그러네요.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맞아요. 공판 중 피고인 사망, 사망 신고 절차, 심근경색 추정, 사망보험금 지급. 야, 이건 뭐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소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거의 살인 일지? 살인 계획표를 보는 사망하면 지문 조회까지. 간접 증거들은 충분히 모인 것 같거든요. 최종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죽은 피해자가 저한테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증거를 남겨주고 제가 그걸 발견해서 대신 그 원한을 갖다가 풀어주고 그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죄값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꼭 해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근데 검사님 내내 말씀하시는데 그 막 눈에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정의로 광채가 나오죠. 네. 정말 하늘에 있는 망자도 드디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꿈 많던 젊은 여성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살인자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 있게 수사를 해주신 수사팀 덕분에 이 악질적인 살인마를 영구적으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반드시 정의로움으로 귀착된다는 사자성어인 사필 규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조인 생활을 한 데 있어서 또 법조인 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저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살인자여, 시신을 화장하고 부인하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없다. 시신이 없어도 자백하지 않아도 진실은 밝혀지고 죗값을 받는다. 한 검사의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